이번 시간엔 19년 4월 6일날 실시하였던 83회 전산세무 1급 기출문제를 풀어보는데 첫 번째 시간으로 이론 문제에 대해서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 시험 문제 다운받아서 보시고요. 1번 다음 중 자본 항목의 구성 요소에 대한 예시로 틀린 것. 주식 발행 초과금과 감자 차익은 자본 잉여금이다. 둘 다 맞네요. 감자 차손과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자본 조정이다. 맞고요. 세 번째,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과 출자 전환 채무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다. 틀렸습니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맞는데요. 출자 전환 채무는 자본 조정입니다. 성격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아니라 자본 조정 항목이다. 출자 전환 채무라는 걸 거의 교재들에서 거의 다루지 않기 때문에 아마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출자 전환 채무가 잠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부채, 채무가 있습니다. 부채가 채무니까 부채니까 대변에 있겠죠. 그럼 우리가 이 부채를 갚으려면 뭘 주면 됩니까? 돈을 주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해서 채무가 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케이스인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돈이 없습니다.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래서 빚을 갚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채권자한테 우리가 돈이 없다. 근데 우리가 주식을 발행해서 줄게. 그러니까 주식을 받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식을 줄게. 돈이 아니라 주식을 줄게. 돈 대신에 이걸 받으라는 겁니다. 물론 상대방이 좋아하진 않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주식을 발행하니까 여기 계정 과목이 뭡니까? 자본금.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 출자 전환 채무는요, 이런 얘기죠. 채무를 갚는데 우리가 주식을 줄게. 그래서 상대방도 어쩔 수 없지만 오케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주식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약속만 하고. 그러면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출자 전환 채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하는 겁니다. 잠시만. 그리고 나중에 뭐 하요? 실제로 주식을 발행해서 주겠죠. 약속대로. 그러면 뭐가 사라지고요? 출자 전환 채무, 이게 사라지고요. 대변에 뭐가 나오냐면 자본금이 나옵니다. 실제로 주식을 발행하면. 그러니까 출자 전환 채무는 사라지고 이렇게 되겠죠. 최종적으로 위에 것처럼. 출자 전환 채무는 잠시만 쓰는 겁니다. 계정 과목. 그래서 이게 성격이 뭐냐면 자본 조정입니다. 근데 지금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 몰라도 제 생각엔 크게 무방합니다.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소개돼서 출자 전환 채무가 뭔지만 잠시 설명을 드린 겁니다. 4번 이익잉여금은 이익준비금과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다. 맞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3번 문제가 1번 문제가요. 3번이 나는 답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답을 찾을 수 있죠? 여러분 시험 보실 땐 컴퓨터가 있을 겁니다. 프로그램. 그럼 어디를 들어갑니까?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을 가서 F2. 그럼 보조창이 이렇게 뜨시죠. 그러면 보기를 쳐봅니다. 1번에 나와 있는 보기 뭐 있습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 그러면 주식 발행 초과금을 컴퓨터가 찾아주죠. 341번. 그럼 341번을 왼쪽에서 쳐다보면 여기 있죠. 자본 잉여금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감자 차익 342번. 그러면 자본 잉여금 역시 확인되죠. 그 다음 보기 2번 감자 차손 389번. 그럼 여기 있네요. 자본 조정에 있는 번호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 자기 주식 처분 손실 390번. 390번도 자본 조정 번호라는 거 확인되고, 보기 3번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394번. 여기 있네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번호. 그 다음 출자 전환 채무 안 나오죠. 찾지 못한다고 있죠. 왜냐하면 여기 있는 계정 과목이 모든 계정 과목이 다 있는 게 아니라 이 프로그램 만든 사람이 자주 쓰는 계정 과목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없는 계정 과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못 찾았죠? 그럼 못 찾으면 못 찾은 대로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보기 4번 이익 준비금 351번. 그러면 이익 잉여금 번호란 거 확인할 수 있네요. 그 다음 마지막 미처분 이익 잉여금 377번. 이익 잉여금 번호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확인해 보시면요. 그러면 답을 알아낼 수 있죠. 왜? 이거 맞죠? 자본잉여금. 얘도 자본잉여금 맞고, 자본조정 맞고, 자본조정 맞고, 이익잉여금 맞고, 이익잉여금 맞고, 이거 기타 보고서이란 거 맞았습니다. 얘를 못 찾았죠. 근데 다른 게 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뭔지를 모르겠지만 얘가 미뤄 짐작컨대 틀렸다는 거 알 수 있죠.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 아니라는 거 짐작할 수 있습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못 찾아서 뭔지는 몰라도 잘못됐다는 건 얘밖에 없죠. 다른 건 다 맞으니까 틀린 걸 굳이 찾으라면 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란 거 이런 식으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컴퓨터를 잘 활용하시면 이런 문제는 충분히 맞힐 수 있습니다. 2번 사채에 대한 얘기가 있네요. 2번 문제가 조금 아마 사채가 여러분이 어렵게 느끼시는 분야 중에 하나라서 사채를 연습을 좀 하셨어야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할인 발행 차금을 물어봤죠, 여러분. 그리고 여기 1원의 현재 가치, 정상연금의 현재 가치, 현가 개수표가 주어져 있고, 그럼 먼저 뭘 알아내야 됩니까? 이걸 먼저 찾으셔야죠, 여러분은. 사채의 발행가. 그러면 사채의 발행가는 뭡니까? 원금의 현재 가치 플러스 이자의 현재 가치, 이것들의 합이죠. 자, 원금이 얼마입니까? 100만 원짜리 사채. 근데 이 원금은 언제 갚는 겁니까? 3년 후에. 그럼 그 현가 개수표에서 3년을 찾아야 되는데 연수는 딱 하나밖에 안 줘줬죠. 3년. 그 다음에 어디를 봐야 됩니까? 시장 이자율, 유효 이자율인데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유효 이자율로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시험 보실 때는 그렇게까지 구별 안 지니까 시장 이자율이라고 나오면 시장 이자율을 유효 이자율로 생각하십시오. 원래는 시장 이자율과 유효 이자율이 반드시 일치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유효 이자율이 더 크거나 같은 건데 그냥 여러분 시험은 유효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이 그냥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푸셔도 그렇게 까다로운 문제가 안 나오기 때문에 지장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이자율, 유효 이자율 10%. 그래서 그 표에서 3년과 10%의 현가 개수표를 보시면 0.7513이죠. 플러스 이자. 이자는 얼마를 줘야 됩니까? 100만 원짜리 사채인데 표시 이자율, 약속된 이자율은 8%죠. 그럼 얼마입니까? 8만 원. 근데 이자는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을 줘야 됩니까? 3번을 줘야 되죠. 이자는 1년에 한 번씩 주기로 약속했으니까 8만 원, 8만 원, 8만 원 3번 줘야 됩니다. 3년 동안에. 그러면 이건 연금의 현가 개수. 어디를 봐야 됩니까? 10% 3년의 연금의 현가 개수. 얼마입니까? 그 표에서 2.4868. 그래서 계산하시면 얘는 75만 1,300원 플러스 8만 원 곱하기 2.4868. 그러면 여기가 19만 8,944원이 되네요. 그럼 다 더하시면 얼마입니까? 95만 244원. 이게 발행가가 되겠죠. 우리가 100만 원짜리 사채를 발행하고 받는 돈은 95만 244원이라는 겁니다. 돈을 덜 받았죠? 그러니까 할인 발행됐을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질문은 상가액을 물어봤으니까 삼각표라는 걸 만들어야 되죠. 자, 어떻게 만듭니까, 여러분? 삼각표? 자, 먼저 이러죠, 여러분. 여기 유효 이자
몇 프로입니까? 10%. 그 다음 액면 이자 8%라고 그랬죠? 그 다음 상가액, 그 다음 장부 가액. 자, 처음에 19년 1월 1일 날 발행해서, 자, 처음 19년 1월 1일 날 발행했을 때 장부가는 얼마 됩니까? 발행가가 장부가액이 되죠. 95만 244원이. 그 다음 이자를 언제 준다고 그랬습니까? 말에. 그러면 여기 얼마입니까? 95만 244원에다 10% 곱해서 9만 5,024. 95024죠. 액면 이자는요? 액면 이자는 액면대로 하는 거니까 액면가 100만 원이죠. 8%. 그래서 액면 이자는 8만 원. 상가액 차이 얼마입니까? 15,015,024. 그러면 새로운 장부가는 얼마 됩니까? 96만 5,268원이 되죠. 그 다음 또 언제 이자 줍니까? 20년 12월 31일에 또 이자를 주겠죠. 여기 얼마가 되겠습니까? 965268에다 곱하기 몇 프로? 10%. 그럼 96,526원. 똑같은 방법으로 액면 이자는요 정해졌죠? 8만원. 그럼 여기 상가액 16,526원. 그러면 새로운 장부가요 98만 1,794원이 되는 거죠. 그 다음 한 번 더 하겠죠. 21년 12월 31일 한 번 더 할 건데 여기가 얼마가 될 거냐면 맨 마지막에는요 여기가 얼마가 되니까 마지막 연도에는 100이 돼야 됩니다. 100만 원이 이론적으로 100만 원이 돼야 돼서 이렇게 여기다 98만 1,794원에다 10% 곱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단수 때문에 조금 그 소수점을 다 버리고 했기 때문에 원 단위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나서요. 마지막 연도만 조정해 줍니다. 그러면 저 자리에 얼마가 들어가야 됩니까? 이 자리에 18206이 들어가야 되죠. 왜? 98만 1,794원에다 18,206원을 더해서 100만 원이 나와야 되니까 이 둘의 차가 이 금액이 돼야겠죠. 그럼 여기는 얼마라고요? 액면자는 매년 8만 원이니까.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됐습니까? 9만 8,206원이 되겠죠. 차이가. 그래서 마지막 연도만 이렇게 조정해 줍니다. 왜 마지막까지 풀어봤냐면요. 지금 질문은 언제 물어봅니까? 이때 물어봤죠. 이때의 뭘 물어봤어요? 상가액. 그래서 15024가 답인데 이때를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경우에 따라서 20년을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16,526원이 됩니다. 상가액이. 지금은 정답이 1번이지만 이때를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연습 삼아서 해본 겁니다. 조금 더 쉽게 구하려면요. 여기서 이렇게 조금 더 쉽게 구하려면요. 여기다 이게 유효이자율법으로 생각한다고 하는데 유효이자율법은요. 그 유효이자율 비율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효이자율이 몇 프로입니까? 10%죠. 그래서 1.1 하시면 16516이 나올 겁니다. 왜 1.1했냐? 유효이자율 10%를 감안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6516에다 1.1을 곱하시면 이 밑에 있는 이 숫자가 나옵니다. 근데 딱 안 나오죠? 예, 그 원단위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연습 삼아서 끝까지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정답은 15,024원이 되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연습 삼아서 하시려면 질문이 이럴 수도 있거든요. 뭘 물어볼 수? 이게 질문이 이 금액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질문이 뭘 물어볼 수도 있냐면 이걸 물어볼 수도 있죠. 이자 비용이 얼마냐 이걸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때는 이자 비용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이자 비용은 이 금액이 됩니다. 95024. 95,024원이 이자 비용 금액이 될 겁니다. 그리고 회계 처리는요. 회계 처리 19년 12월 30일 날 회계 처리를 해봐라. 만약에 그런 말이 나왔다. 19년 12월 31일 날 회계 처리는요. 자, 1번 돈이 나가야 되죠. 현금이 나가야 된다. 얼마요? 액면 이자가
약속된 이자 얼마를 줘야 됩니까? 8만 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상각,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상각돼서 사라져야 되죠. 그러니까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이게 상각돼서 없어져야 됩니다. 왜 대변입니까?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차변에 있었을 거니까 처음에 대변 와서 사라져야죠. 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15024래매요. 그럼 세 번째, 나머지가 다 뭐다? 이자, 비용. 그래서 95,024원이 이자, 비용. 회계 처리한다면 이런 식이 되겠죠, 여러분. 회계 처리도 한번 연습을 해보십시오. 회계 처리 시험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 3번, 대손 충당금에 대한 얘기네요. 자, 1월 1일 날 대손 충당금은 3만 원이 있다. 대손 충당금은 이렇게 대변에 있죠. 그 다음 5월 27일 날 실제로 대손 처리, 돈을 못 받게 되었다. 매출 채권이. 그러면 대표적인 거 뭐 외상 매출금이죠. 매출 채권이 대표적인 거. 이 돈을 못 받게 돼서 외상 매출금이 사라집니다. 못 받아서. 그럼 나는 이렇게 돈을 못 받을 걸 예상했죠. 그 예상한 게 얘죠. 대손 충당금. 그래서 그 대손 충당금을 사용합니다. 근데 여기가 5만 원이 될 수가 없죠, 여러분. 왜? 3만 원밖에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럼 대차가 안 맞죠. 그때 쓰는 이름이 뭡니까? 대손 상각비. 그 다음 11월 3일 날. 11월 3일은 약간 꿈 같은 얘기죠. 전년도에 대손 처리된 매출채권 회수. 작년에 못 받은 돈을 운 좋게 받았대요. 예, 이런 일은 일어나기 거의 힘들죠, 여러분. 근데 일어났대요. 돈을 받았습니다. 그럼 돈이 들어오겠죠? 얼마가? 5,000원. 대변이 뭡니까? 못 받은 돈을 다시 받으면 뭘 다시 되살립니까? 대손 충당금을 되살리죠. 못 받은 돈을 다시 받으면 대손 충당금을 복구시킵니다. 그러면 우리 대손 충당금은 얼마 있는 겁니까? 처음에 3만 원 있다가 사라졌죠? 근데 다시 얼마가 되살아났다? 5,000원이 살아나서 5,000원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결산 때 다시 뭘 해야 됩니까? 매년 말 충당금을 설정해야 되죠. 내가 돈을 못 받을 걸 예상해서 설정해야 됩니다. 근데 얼마를 못 받을 거로 예상합니까? 27,000원을.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면 27,000원을 대손상금 설정하게 되면 대손상금은 32,000원이 되죠. 기존에 5,000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보충법 27,000원을 예상하는데 5,000원은 이미 예상돼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얼마만 추가적으로? 22,000원만 추가로 설정하는 거죠. 차변은 뭡니까? 대손 상각비 22,000원. 그럼 질문이 뭡니까? 대손 충당금은 얼마가 될 거냐는 거죠. 얼마다? 27,000원이 되겠죠. 최종적으로. 그 다음 대손 상각비는 얼마냐? 대손 상각비는 두 번 나오네요. 역시 2만원, 22,000원. 그래서 대손 상각비는 4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그 다음 4번 문제에 용역 제공 거래에 대해서 진행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서술 중 잘못된 것은 추정 원가의 합계가 총 수익을 초과한다면, 여러분 원가가 수익을 초과한대요. 그럼 뭐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까? 적자가 나겠다는 소리겠죠. 그러면 그 초과액과 이미 인식한 합계액은 과거의 이익으로 계상했던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들까지 다 뭐로 잡아야 된다? 손실로. 예, 손실이 예상되죠. 그래서 손실이 예상될 때는 조기에 인식하니까, 그래서 보수주의에 따라서 그래서 단기 손실로 인식한다. 맞는 말이고요. 두 번째, 용역 제공의 거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다면, 용역 제공의 거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다는 말은 수익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는 소리죠. 그러면 발생한 비용의 범위 내에서 회수 가능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면 이런 말인 거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일을 진행했더니 원가가 투입됐다. 얼마가 투입됐다? 10,000원이 들어갔어요. 근데 용역 제공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다면 우리가 앞으로 수익을 얼마로 계상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수익을 얼마로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 말은 그러면 이 금액 중에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금액, 회수 가능한 금액이 있을 겁니다. 회수 가능한 금액이, 그래서 회수 가능한 금액이 7,000원이다. 그러면 이 7,000원을 뭐로 하라는 거예요? 수익으로 하라는 거죠. 그럼 7,000원이 수익이고 원가가 10,000원이면 적자죠. 그렇게 계산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런 식으로. 그 다음 3번. 3번은 더 좀 2번보다 더 심각하죠, 여러분. 뭐 원가조차 뭐 할 수 없다면, 회수 가능액이 없다면, 회수 가능액이 낮다면, 그러니까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은 없다는 거죠. 2번보다 더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수익은 제로고 전부 다 뭐만 발생한다는 거예요. 비용만 발생하죠. 그러니까 적자가 더 많이 나겠죠. 이러면 4번. 거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던 불확실성이 해소된 경우라 하더라도 진행 기준을 재정할 수 없다. 이게 틀린 표현입니다. 진행 기준을 다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없다가 아니라 있습니다. 그래야 맞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진행하는데 진행 기준이라는 건, 여러분, 진행 기준을 쓰려면 뭘 알아내야 됩니까? 진행률이라는 걸 알아내야 되죠. 진행률이 여러분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주로 원가 기준법을 많이 쓰니까 원가 비율로, 자, 어떻게 산정합니까? 총 예정 원가. 총 예정 원가 얼마 들어갈 건지 총 예정 원가 분의 분자가 뭡니까? 누적 발생 원가죠. 쉬운 말로 지금까지 얼마 썼냐. 여러분, 그러면 분자는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까? 분자는 압니다. 분자를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지금까지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기록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얼마 들어갔는지 이건 압니다. 이건 알아요. 다 이건 알아냅니다. 문제는 이걸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행률이 계산이 안 되죠. 그러니까 진행 기준을 쓸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일을 진행하는데 얘를 모르겠습니다. 총 예정 원가를 몰라요. 이때 이걸 몰라요. 그러면 뭘 적용할 수 없습니까? 진행 기준을 적용할 수 없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하다 보니까 이제 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총 예정 원가를 이제는 알겠다는 거예요. 얼마 정도 들어가면 이 일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적용할 수 있습니까? 이제 진행률을 알 수 있죠. 그럼 이때부터 진행 기준을 쓴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걸 모르냐고 말하시는 분이 있는데 모를 수 있습니다. 영원히가 아니라 지금처럼 일시적으로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요, 주로 이런 산업입니다. 군수산업. 무기 개발하는 거. 신무기. 신무기죠.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는데 이런 무기를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과거에 그런 무기를 만들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무기이기 때문에 도대체 처음에는 얼마를 들어가야 이 무기를 만들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처음엔. 근데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되다 보면 이게 얼마 정도 이제 들어가면 이 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때가 온다는 소리입니다. 주로 이런 산업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4번이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 5번, 현금 흐름의 예로 틀린 것은. 자, 현금 흐름. 여러분, 현금 흐름은 몇 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봅니까? 영업 활동, 또 투자 활동, 또 마지막 하나가 뭐죠? 재무 활동. 그래서 현금 흐름표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작성되죠. 영업 활동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재고 자산, 뭐 원재료 같은 거 사오거나 파는 거, 이런 게 여기에 관련된 현금을 영업 활동에서 생긴 현금 흐름이라고 합니다. 또 직원들 뭐도 줍니까? 월급 줘야겠죠. 급여 지급하는 거, 이런 것들이 영업 활동의 예입니다.
투자 활동의 예는요. 투자 자산이라든가 유형, 무형 자산이 있죠. 이걸 뭐 하는 거? 사오거나 파는 거. 여기서 발생한 현금을 투자 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입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이고 재무 활동의 현금 흐름의 예는요. 대표적으로 차입금, 돈 빌려오는 거예요. 그다음 주식 발행하는 거. 주식을 발행해서 회사가 돈을 조달하죠. 이런 것들이 재무 활동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면 5번 문제의 답 찾으실 수 있겠죠, 여러분? 5번 문제 질문이 뭡니까?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흐름의 예. 이거 아닌 거 찾으랬죠. 보기 1번이 뭐 나옵니까? 예 나오네요. 보기 1번이 유형 자산 요거 나오고 있죠. 그래서 1번은 투자 활동입니다. 재무 활동이 아니라 2, 3, 4번이 다 이런 것들 얘기인 거죠. 그래서 2, 3, 4번은 재무 활동이고 1번은 투자 활동입니다. 6번은 보니까 종합 원가 계산 같네요. 그래도 평균법, 선입선출법보다 좀 쉽게 냈죠. 평균법으로 다행인 건. 그 다음에 요 말은 꼭 보고 확인하고 가셔야죠, 여러분. 재료는 초반에 투입되고 가공비는 균등하게 투입된다. 자, 종합 원가 계산. 자, 종합 원가 계산 여러분 하시는 방법이 있죠. 1단계. 1단계가 뭡니까? 물량 흐름. 제공품의 흐름, 물량 어떻게 해요? 기초, 착수, 완성, 기말. 자, 기초가 몇 개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에서 400개. 착수는요, 1600개. 완성 1500개. 기말 500개. 그 다음에 완성도도 있네요. 기초의 완성도. 첫째 칸의 박스. 기초는 1을 60% 했대요. 그럼 0.6. 기말의 완성도는요. 이거의 완성도는 40%. 1을 40%만큼 진행했다. 자, 이게 1단계 파악한 거죠. 그런데 평균법이라고 했죠. 평균법은 이쪽을 몰라도 상관없죠. 근데 이제 연습 삼아서 다 써봤습니다. 자, 그 다음 완성품 환산량을 구하는데 평균법은 두 줄로 하죠. 완성을 나누지 않고. 자, 여기다 뭐 쓰는 겁니까? 재료비 완성도. 뒤에는요. 가공비 완성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재료비가 얼만큼 들어갔는지 가공비가 얼만큼 투입됐는지. 자, 여기는 무조건 얼마다? 100%, 100%, 1, 100%. 왜 100%입니까? 완성됐잖아요. 완성되려면 모든 원가는 다 들어가야 되죠. 그래야 일이 끝날 거 아닙니까? 그 다음 기말은요. 재료비는 얘는 일이 끝나지 않았죠. 40%만큼만 일했습니다. 재료비는 어떻게 투입됩니까? 초반에. 그러니까 재료비는 다 들어갔죠. 왜? 어쨌건 일은 시작했잖아요. 끝나진 않았어도. 초반에 다 들어가니까. 가공비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균등하게. 일 한 만큼만. 일 얼만큼 했다고요? 40%. 그래서 가공비 완성도는 0.4. 그 다음은 이제 여기 뒷부분은 좀 쉽죠? 곱셈 1500, 1500. 1은 곱 하나 많으니까 아랫줄은요 500, 500 곱하기 0.4 하면 200. 그러면 다 더하시면 이쪽이 뭡니까? 2000, 여기는요 1700. 이게 뭐다? 이게 완성품 환산량, 재료비 환산량, 가공비 환산량. 이게 2단계. 그 다음 뭐 합니까? 3단계. 3단계가 뭘 구하는 겁니까? 배부, 대상, 원가. 자, 먼저 누구요? 재료비의 배부 대상 원가, 가공비의 배부 대상 원가. 자, 평균법은요. 작년과 올해를 구별하지 않죠. 작년에 했던 것도 마치 올해 한 것처럼. 그게 평균법이죠. 재료비 작년에 얼마 썼습니까? 작년에 쓴 재료비가 박스 맨 위에 나오죠. 작년에 재료비 얼마 썼다? 10만 원 썼다고. 기초제공품에. 그 다음 순전히 올해 쓴 재료비는요. 두 번째 칸에 30만 원. 그래서 얼마다? 40. 그러니까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왜? 여러분 지금 사실은 올해 재료비 얼마 썼습니까? 올해는 재료비 30만 원만 쓴 거죠. 이건 언제 쓴 겁니까? 10만 원은? 작년에. 그런데 평균법은
작년에 들어간 재료비도 마치 올해 쓴 것처럼. 그러니까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공비도 똑같이 가공비 작년에 쓴 가공비 얼마입니까? 4만 원. 올해 쓴 가공비는요? 13만 원. 그러면 총 얼마입니까? 17만 원. 마치 올해 쓴 것처럼. 그 다음 4단계. 단위 원가. 자, 재료비의 단위 원가. 재료비 총 얼마 들어갔습니까? 재료비 총 40만 원 썼다며요. 자, 몇 개 만드는데요? 재료비 환산량 몇 개? 2,000개. 그러니까 얼마 나옵니까? 200원 나오죠, 여러분? 예, 재료비 하나당 200원씩 들어가는 걸로 봅니다. 물건 만들 때, 그 다음 똑같이 가공비도요. 가공비 총 얼마 썼다? 17만 원. 몇 개 만드는데요? 1,700개 만드는데. 그러면 얼마 나오나요? 100원. 그래서 가공비의 단위 원가는 100원이다. 단위 원가 물어봤죠? 재료비는 200원, 가공비는 100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번. 다음 원가액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고정비. 근데 무슨 글자가 나옵니까? 고정비인데 총액이. 여러분 총 고정비는 뭐합니까? 일정하죠. 그러니까 맞는 말이네요. 총 고정비는 정해져 있죠. 2번. 2번이 뭐 이상하죠, 여러분? 2번이 정답이죠. 어디가 틀렸습니까? 여기가 틀렸죠. 기말 제품 재고가 아니라 여기를 뭐로 고쳐야 됩니까? 기말 제공품 재고액. 이렇게 고쳐야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참고 다시 한번 확인. 여러분 꼭 이거 아셔야죠. 원가의 3요소.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죠. 세 가지를 다 더하면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단기총 제조 원가. 여기다 뭘 더합니까? 기초 제공품을 더해서 뭘 뺍니까? 기말 제공품을 빼면 이걸 뭐라고 부르죠, 여러분? 단기 제품 제조 원가죠. 그 다음 여기다 다시 뭘 더하고요? 기초 제품을 더하고 뭘 뺍니까? 기말 제품을 빼면 이게 뭡니까? 이게 매출 원가가 되는 거죠.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보기 2번이 이걸 물어본 거죠, 이걸. 보기 2번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얘는 기초 제공품에다가 단기 총 제조원가를 더하고 여기까진 맞죠. 근데 이걸 뺀다고 써있죠. 지금 기말 제품을 뺀다고. 이걸 빼는 게 아니라 기말 제공품을 빼야 된다. 그래서 잘못된 거라고요. 2번이. 그 다음 8번.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단기 총 제조 원가가 187만 5천일 때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비 원가를 계산해보면 얼마냐. 금방 했던 거에 대한 얘기네요. 자, 나와 있는 자료를 보시고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이것들의 합이 뭐다? 단기 총 제조 원가다. 근데 이게 얼마인지는 알려줬죠, 여러분? 얘가 얼마다? 187만 5천 원이다. 이건 알려줬습니다. 그 다음에 직접 재료비가 얼마인지 직접 노무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박스 보니까 제조 간접비는 얘는 직접 노무비의 150%래요. 그 다음에 가공 원가는 여러분 가공 원가가 뭡니까? 반드시 가공 원가 아셔야죠. 이게 가공 원가죠. 둘이 더한 거. 둘이 더하니까 이것도 모르겠지만 둘이 더하면 뭐래요? 직접 재료비에 얘가 직접 재료비의 몇 프로? 200%다. 이건 알죠, 여러분? 예. 이걸 이렇게는 주어졌네요. 가공 원가는 이 둘이 더한 건데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직접 재료비의 200%, 2배란 소리죠, 여러분. 자, 그럼 이걸 우리 잠시 돌면 여러분 우리 뭐 구할 때 잘 모르면 미지수 같은 걸 활용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얘를 직접 재료비를 모른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 x로 놓을게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직접 노비와 제조 간접비, 가공비는 재료비의 200배라며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건 EX죠. 재료비의 2배란 소리 아닙니까? 200%란 건, 그러니까 EX로 놓을 수 있죠. 그럼 이걸 더하면 얘가 돼야 된다며요. 얼마입니까? 3X죠.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X는 구할 수 있겠죠, 여러분? 3으로 나누시면 되니까 얼마입니까? 나누기 3 했더니 62만 5천 원이래요. 누가요? 직접 재료비가. 그래서 직접 재료비는 구했죠. 그 다음에 이제 뭘 물어보나요? 예. 그러면 얘도 구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예. 직접 노무비하고 이제 직접 노무비만 구하면 되겠네요. 직접 노비도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또 맨 마지막엔 이런 말이 나오죠, 여러분? 이거 제조 간접비는 직접 노무비의 몇 프로요? 150%다.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 박스에. 그죠? 그러면 제조 간접비는 직접 노무비의 150%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요, 이제. 직접 재료비는 구했으니까 이것들은 다 필요 없고, 자, 얘를 바꿔서 놓을 수 있죠. 여러분, 이것들은 얼마입니까? 둘이 합치면 얼마 나와야 됩니까? 187만 5천 원에서 얼마 빼야 됩니까? 62만 5천 원을 빼면 이 금액이 125만 원이란 걸 알 수 있죠. 지금 각각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둘이 더하면 이거의 2배니까 125만 원이란 건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직접 노무비도 모른다고 그랬죠? 제조 간접비는 직접 노무비의 2배다. 그러면 이 금액을 다시 놓을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 자, 직접 노무비 얘를 모른다고 그랬죠? 그럼 다시 얘를 미지수로 놓을게요. 그러면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150%. 그럼 1.5배라는 소리죠? 1배 반. 그게 제조 간접비다. 그러면 제조 간접비는 얼마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조 간접비는 직접 노무비의 1.5x죠. 그렇게 놓을 수 있죠. 이걸 다시 바꾸면 150%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직접 노무비 x로 놨죠. 이걸 x라고 놓은데 제조 간접비는 얼마다? 1.5x.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죠. 그럼 둘이 합치면 얼마입니까? 2.5x죠. 그러면 그게 얼마가 돼야 됩니까? 125만 원이죠. 직접 노비를 x로 놨을 때 제조 간접비는 1.5x니까 둘이 합치면 2.5x인데 그 값이 125만 원이니까 x를 또 구할 수 있겠네요. 125만 원 나누기 얼마 하십니까? 2.5. 그러면 얼마가 나옵니까? x는 50만 원이 나오네요. 여기서 말한 x는 제가 똑같이 쓰면 이건 직접 노비를 x로 놨을 때 얘기인 거죠. 그래서 직접 노비는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직접 재료비는 62만 5천 원, 직접 노비는 50만 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9번 활동 기준 원가. 아마 제가 알기로 시중교재 활동 기준 원가액 쪽에서 활동 기준 원가 언급이 아예 없는 건데, 그러니까 거의 출제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긴 냈는데 아마 깊게는 물어보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냥 잠시 배경만 말씀을 드릴게요. 활동 기준 원가는요, 전통적인 원가 계산 방법이 아닙니다. 이 활동 기준 원가는 새로운 이론인데 왜 등장했냐면,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원가는 과거의 3요소죠.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제조 간접비인데, 여러분 과거에는 우리 물건을 제작할 때 어떤 원가들의 비중이 높았을까요? 당연히 이 비중이 높습니다. 직접 재료비. 그 다음 누구도요. 직접 노무비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의 비중이 높고요. 얘네들의 비중이 높습니다, 여러분. 그럼 누구는요? 이 제조 간접비의 비중이 낮았습니다, 여러분. 얘가 차지하는 포지션이 낮은데, 여러분 자꾸 이제 산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런 말을 많이 들었죠. 공장화, 자동화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이제 회사들이
자르죠, 직원들을. 그러니까 뭐의 비중이 점점 낮아지게 될까요? 이런 직접 노무비의 비중이 낮아집니다. 이런 비중이 낮아지고요. 상대적으로 뭐가? 제조 간접비의 비중이 높아지게 됐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현대 원가에 대해서는요, 요 제조 간접비를 좀 중요하게 바라본다는 겁니다. 과거에 비해서, 과거에는 제조 간접비를 조금 약간 좀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제조 간접비를 약간 소홀히 다뤘다면 현대 원가액에서는 제조 간접비를 조금 더 중요하게 다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활동 기준 원가입니다. 활동 기준 원가는요, 요 제조 간접비를요, 이 제조 간접비가 원가 동인이라고 해서 왜 발생했느냐, 근거가 뭐냐에 따라서 이 원가 동인을 가지고 제조 간접비를 계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동 기준 원가가 등장하는 원가 동인을 가져오는데, 이유는 원가 계산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유는. 그래서 이 활동 기준 원가가 등장한 배경이 됩니다. 보기를 보시면 제조 간접비를 활동별로 구별해서 작업별로 추적 가능한 원가 동인을 사용해 가지고 제조 간접비를 배부해서 보다 정확한 원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 활동 원가 기준을 적용하는 겁니다. 맞는 말이고요. 그런데 이 활동 기준 원가요, 단점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회사에서 활동 기준 원가를 쓰라고 하면 누가 힘드냐면 일단 담당자들이 힘들어합니다. 왜? 이 원가 동인을 이용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원가 동인을 파악하려면요, 뭐다? 힘듭니다. 힘들다는 말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게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이 활동 기준 원가의 단점이. 그래서 3번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3번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 다음 또 다른 단점은요, 2번에 있습니다. 이 원가 동인을 파악하는데 이 원가 동인이요, 우리가 모든 일에 대한 그 원인과 결과를 다 이렇게 짝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원가 동인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담당자가 좀 자기 주관적인 판단 기준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의적인 원가 배부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원가 동인이 파악을 하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2번과 3번은 단점을 설명하는 건데 3번이 잘못 써 있는 겁니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활동기준 원가에 대해서 너무 깊게 공부하지 마십시오. 말씀드렸지, 이 활동기준 원가가 제가 교재에 거의 써 있지 않으실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는 말은 시험에 잘 출제가 안 됩니다. 거의 출제가 안 되는 건데 지금 낸 거죠. 그래서 깊게 물어보지 않을 겁니다. 이런 건. 10번 단계 배부법으로 하래요. 단계 배부법은 누가 중요합니까? 순서. 누구부터 하랍니까? 전력부터. 그러면 전력부터 하라고 했죠. 그럼 자, 전력 보조 부분에서 전력 얼마? 20만 원이 발생했다. 그럼 이 20만 원을 배부해라. 단계 배부는 누구한테도 배부합니까? 다른 보조 부분한테도 배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배부하라는 거죠. 지금 급수부가 전력을 얼마 사용합니까? 20%. 그럼 급수가 자기가 쓴 만큼 책임져야 됩니다. 얼음포는요, 50%. 얼음 패드는 30% 비율을 이용했다. 그럼 20대, 50대, 30의 비율로 나눠줘야 됩니다. 그러면 20만 원 중에 급수부는 전기요금을 얼마 책임져야 됩니까? 20%. 그럼 얼마입니까? 4만 원 책임져야 되는 거죠. 4만 원. 얼음포는요, 50%. 얼마 책임져라? 10만 원. 얼음 패드는요, 30%. 그럼 얼마요? 6만 원. 그래서 배부를 다 하고 나면 이 세 가지 금액 다 합쳐서 당연히 얼마 나와야 됩니까? 20만 원을 셋이서 쪼개 갖는 겁니다. 비율대로. 그 다음에 조심하실 거, 단계 배부법은요. 자, 그 다음 급수부를 배부해 줘야 되는데 10만 원을. 근데 여기서 전기요금을 얼마를 물려받았다? 4만 원. 그래서 급수부의 비용은 이제 얼마가 되는 겁니까? 원가가 14만 원으로 바뀌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10만 원 가지고 하면 안 되고 4만 원을 배부받았기 때문에 이제 급수부의 원가는 14만 원입니다. 이 14만 원을 다시 배부합니다. 누구?
얘는 이제 배신합니다. 전력한테 나눠주지 않습니다. 누구한테만? 제조부분한테만. 자, 이 급수부를 이용하는 거 얼음포는 몇 프로 이용한대요? 10%. 얼음패드는요? 40%. 그래서 14만 원을 10대 40의 비율로 나눠줍니다. 10대 1대 4의 비율로. 그럼 14만 원을 1대 4의 비율로 나누시면요. 얼마 됩니까? 28,000원이죠. 얘는. 얼음패드는요. 112,000원을 배부될 겁니다. 그래서 28,000원하고 112,000원 역시 합치면 얼마가 나와야 됩니까? 14만 원. 14만 원을 얼음폰과 얼음패드가 나눠 갖는 거니까 비율대로 10대 40의 비율대로. 그러면 다 배부가 됐습니다. 질문은 뭡니까? 얼음패드에 짓게 되는 원가는, 그럼 얼음패드에 어떻게 짓게 됩니까? 얼음패드 원래 얼마의 원가가 발생했습니까? 40만 원. 근데 전력부한테 얼마를 받았고요? 6만 원. 그 다음 급수부한테 얼마를 받았고요? 112,000원을 받았죠. 그럼 얼음패드의 총 원가는요? 저걸 다 더하면 되겠죠. 다 더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572,000원이 나오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될 겁니다. 그 다음 11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소득금액 조정 합격표에 나타나는 항목이 아닌 것은, 이건 종종 출제됩니다. 뭡니까? 기부금 한도 초과는 소득금액 조정 합격표에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이건 종종 나옵니다, 여러분. 12번. 퇴직금, 퇴직급여 충당금, 퇴직연금 충당금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퇴직급여 충당금을 송금에 산입한 내국 법인이 임원이나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 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해야 된다. 맞죠? 여러분 이거 떠올리시면 됩니다. 회계 처리할 때 우리 퇴직금 주면요. 회계 처리 이런 식으로 하죠, 여러분. 퇴직금 주면 여기다 그럼 돈이 나가죠, 퇴직금이. 그 다음 나갈 때 뭐로 먼저 상계합니까?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먼저 상계하고 나머지를 뭐로 합니까? 퇴직급여. 이 형태로 분계를 하죠. 예, 그 얘기하는 겁니다. 1번.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입니다. 1번 답이 아니고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 2번. 법인의 직원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하면서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틀렸죠? 현실적인 퇴직이죠. 예, 그러니까 틀린 말이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현실적인 퇴직입니다. 현실적인 퇴직 보지 않는다는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겁니다. 이건 이런 사이죠, 여러분. 직원이 승진해서 임원이 됐대요. 그러면 직원 재직 기간이 있죠. 이때까지 퇴직금을 정산해서 받으면 세법도 뭐로 인정해 준다는 겁니까? 인정해 준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퇴직금 본데 이거랑 비교하셔야죠. 임원, 내가 전에도 뭐였다? 임원이었습니다. 근데 임원은 여러분 기간이 있거든요. 임원 직책이 다 있죠, 여러분. 그러면 만료가 됐습니다. 임원 기간이 만료가 되면 이제 다시 선임됐습니다. 임원으로. 재선임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때까지 내가 임원으로 근무하던 기간까지 퇴직금을 정산해서 받으면, 퇴직금을 주면 세법은요. 이걸 퇴직금으로 본다 안 본다? 보지 않죠. 왜? 임원이 된 건 퇴직금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사례죠. 얘랑 비교하시라는 겁니다. 직원에서 임원으로 된 건 현실적인 퇴직이고 임원에서 임원으로 가는 건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주면 퇴직금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뭐로 봅니까? 참고로 지급금으로 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때 만약에 퇴직금을 주면 세무조정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송금, 불산입 이렇게 하죠. 그리고 소득처분은요, 유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여러분.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2번이 틀린 말입니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는 거. 13번 법인세법상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영리 내국법인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간주 임대료. 여러분 요건이 있죠? 간주 임대료는 부동산 간주 임대료. 법인세법에서 간주 임대료는요. 언제 적용합니까? 첫째, 부동산 업이 주업이어야 되죠. 두 번째, 내국 법인. 세 번째, 차입금 과다 법인. 요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만, 동시에 다 만족해야 됩니다. 만족해야만 간주 임대료를 계산하죠. 그러니까 보기 1번 맞나요? 틀리나요, 여러분? 여러분 첫째 줄에 써 있죠. 첫째 줄에 부동산업이 주업이다. 영리 내국법인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을 아예 첫째 줄에 써 있고 만족하죠. 그 다음에 기억이 뭡니까? 요 말 써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차입금 과다법인이라고 했는데요. 이 차입금 과다법인이 기억에 있는 차입금이 자기 자본의 2배란 말이죠. 2배 초과한다. 그게 차입금 과다법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억이 맞는 말이죠. 그러면 간주 임대료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다는 거. 이게 기억에 써 있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저는 차입금 과다법인이라고 했는데요. 이 말이 차입금이 자기 자본의 2배 초과한다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고요. 니은 업무용 승용차 관련 감가상각비 한도는 800이다. 여러분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가 얼마입니까? 원래 여러분 일반 업종으로는 감가상각비 한도 요 금액이죠, 여러분. 업무용 승용차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잠깐 업무용 승용차. 자, 일반 회사들은요. 일반 회사들은 이거 있죠. 일반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일지 써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나요? 근데 만약에 일반에서 뭘 작성 안 하면요. 그 일지를 작성 안 하면 일지를 작성하지 않으면 여러분 최대 얼마까지만 그 업무용 승용차를 비용으로 인정해 줍니까, 여러분? 1,000만 원까지 비용으로 인정해 주죠. 최대 한도가. 일지를 만약 작성하지 않으면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최대 1,000만 원까지만 인정해 주고 그다음에 감가 상각비 한도도 있죠. 얼마까지가 한도입니까, 여러분? 일반 업종들은 감가상각비도 800만 원이죠. 이게 일반 회사들 얘기인 거고요. 그런데 지금 뭐요? 이런 회사들 이걸 특정 법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특정 법인이 뭐냐면 특정 법인은요. 요건이 있는데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이고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고 그다음 지배주주가 50% 초과. 그러니까 주식의 대부분을 지배주주가 소유하고 있고요. 그다음 근로자 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회사들. 이런 회사들을 특정 법인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이고 지배주주가 50% 초과해서 가지고 있고 주식을, 그러니까 많은 주식을 지배주주가 가지고 있다는 소리고요. 상시 근로자 수는 5명 미만. 상시 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라면은 직원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면 가족회사라고 하죠. 이 얘기가 여러분 사실 이 나온 거 여러분 예전에 우병우 씨 그때 막 우병우 씨 얘기 나올 때 우병우 씨가 그 회사가 있었을 겁니다. 부동산 임대업 법인 해가지고 그때 뭐 접대비 얼마 쓰고 뭐 어쩌고 막 그랬는데 뭐 탈세 얘기가 막 나오고 그때 그랬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만들어진 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은요 사실 업무용 승용차가 별 필요가 없거든요.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데 차를 몰고 다닐 이유가 없잖아요. 업무적으로 거의. 그래서 개인적으로 차를 몰면서도 그 비용을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받아서 세금을 적게 내고 그래서 뭐 그런 얘기가 나오죠. 부당하다 뭐 어쩌다. 그래서 이런 규정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요. 얘를 얼마까지만 인정이냐면 반입니다. 500만 원까지만 업무용 승용차 비용을 인정하고요.
감가상각비도 절반, 얼마까지만요? 400만 원까지만 한도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니은에 있는 얘기가 요 얘기입니다. 감가상각비 한도가 이런 회사들은 400만 원이다. 그래서 여러분 13번 문제 세 번째 줄에 이런 말이죠. 상시 근로자 수가 3명이다. 그 말 왜 써있냐면 요거 때문에 써있는 겁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 맞죠? 5명 미만. 예. 그래서 이걸 적용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 한도는 400이다. 역시 맞는 말입니다. 2번. 그 다음 세 번째. 일반 법인의 접대비 한도 50%가 50%를 한도로 한다. 접대비 한도. 예,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왜 맞냐면 이것도 맞는 말인데요. 자, 접대비 한도가 있죠, 여러분. 자, 접대비 한도 어떻게 계산합니까? 일반 회사들은 기본 한도가 있죠. 기본 한도가 얼마입니까? 예, 보통 1,200. 그죠? 그런데 여기다 뭐 중소기업이라면 얼마로 해야 합니까? 2,400만 원이죠. 기본 한도. 그다음 플러스 하죠. 뭐 수익금액 한도, 매출 가지고 매출 비율대로 조금 추가적으로 한도를 더 인정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도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금방 특정 법인이라고 그랬죠. 특정 법인, 아까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걔네들은 여러분 부동산 임대업을 하면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하잖아요. 예, 접대할 일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접대비 한도를 많이 줄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거의 몇 프로만 50%만 인정한다는 겁니다. 이 금액의 50%까지만 한도로 인정한다. 일반 회사과 차등을 두겠다는 겁니다. 일종의 제재 수단이죠. 그래서 3번도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법인세 과세 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성실 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된다. 네, 이런 회사들 제출해야 됩니다. 성실 신고 확인서가 있는데요. 약간 이거 성실 신고 확인서인데 과거에는 이런 회사들만 냈습니다. 개인 기업만. 개인 사업체 중에서 매출액이 좀 많은 회사들이 이걸 제출했는데 이제 이걸 약간 확장시켰습니다. 법인도 내라고 합니다. 법인 기업도 성실신고 확인서를 내라고 하는데 어떤 법인 기업이냐면 첫 번째 지금 말한 특정 기업, 특정 법인들,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애들, 이런 회사들 제출하라고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이런 회사들 과거에는 무슨 기업이었는데요. 개인 기업에서 이런 성실신고, 개인 기업은 성실신고 확인서 낸다고 그랬죠. 이래다가 얘네들이 뭐로 전환되는 거 있습니까? 법인 전환하는 경우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개인 기업이 아니라 주식회사로 전환하면, 이러면 전환하면 3년 동안 이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 두 명은 지금 요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 기업 중에 이런 특정 법인은 성실신고 확인서, 성실신고 확인서는요, 세무사들, 보통 그 세무사 분들이 있죠. 그분한테 확인 도장 받으라는 소리입니다. 탈세 안 한다는, 좀 싫어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 미음,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범위액은 일반 회사들의 감가상각 범위의 절반이다. 50%니까 절반이죠.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가상각비는 일반 회사들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 만큼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미음은 틀린 말입니다. 그러니까 맞는 건 기역, 니은, 디귿, 이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4개가 되겠습니다. 13번도 문제가 조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게 잘 나오는 문제가 아닌데 14번 공동사업과 관련한 설명이다. 올바른 걸 모두 골라라. 1번 공동사업자 각 구성원의 다른 개별 상업장도 통합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 틀렸습니다. 통합하지 않습니다. 기억의 말은요. 공동사업이라는 게 있죠. 공동 A하고 B가 서로 투자해서 이렇게 공동사업을 합니다. 뭐 동업한다고 그러죠. 공동사업 하면. 그런데 B라는 사람이요. 다른 사업장도 있다고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A하고 B가 뭐 예를 들어서 친구라고 가정할게요. 친구인데 친구야 우리 같이 사업 한번 해보자. 뭐 할래? 아 식당 해보자. 예, 좋아해서 이렇게 식당 사업합니다. 근데 B가요 따로 따로 혼자서 따로 하고 있는 장사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컴퓨터 가게를 한다. 컴퓨터 파는 이런 가게를 혼자 따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 사업장 판별할 때는요. 이건 이거대로고요. 이 컴퓨터 사업장은 이거대로 판별하는 둘이 뭐 하지 않는다. 합쳐서 이렇게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걸 하나의 사업장, 이걸 별도의 또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는 겁니다. 통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가 틀린 말입니다.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 간에 약정된 손익 분배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 비율에 의해서 분배한다. 네, 나는 맞는 말입니다. 나는 무슨 말이냐면요. 자, 금방 이렇게 동업을 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A하고 B가 동업을 하는데 뭐 A가 이렇게 뭐 얼마를 투자하고 B도 얼마를 투자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때 사업자 등록증 낼 때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증 내야 되잖아요. 사업한다고. 사업자 등록증 낼 때 둘이 동업한다고 낼 때요. 비율을 정합니다. 뭐요? 손익 분배 비율을. 손익 분배 비율이 뭡니까? 자, 여기서 이제 같이 사업을 하면 이익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이익이 발생했다. 이익이 1억이 발생하면 둘이 이 이익금을 나눠 가질 거잖아요. 얼마씩 나눠 가질까? 반반씩 나눠 가질지 A가 70% 갖고 B가 30% 나눠 갈 건지 그 분배 비율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분배 비율을 정하지 않았다면 서로 몇 프로 가져가기로 정하지 않았다면 얘네들이 뭐 한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투자한 금액들이 있겠죠. 나는 70% 투자했다. B는 30% 투자했다. 그러면 이 1억을 얘가 몇 프로 가져간다로 본다? 70% 가져간 거로 보고 얘는 30%인 3천만 원을 가져가는 거로 본다는 소리입니다. 서로 분배 비율을 약정할 수 있는데 그 분배 비율이 없다면 투자한 비율대로, 지분 비율이 투자한 비율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대부분은 보통 실무적으로는요, 뭐 똑같겠죠. 투자 비율대로 분배 비율도 같이 정하는데 서로 약정하기 나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 세 번째,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사업장 단위로 이월되거나 결손금 공제 후 배분한다. 이 말 틀렸습니다. 이렇게 3번은 무슨 말이냐면 3번도요. 자, 이게 공동사업입니다. A하고 B가 이렇게 서로 공동 투자해서 사업을 하는데 여기서 뭐가 발생했다? 결손이. 결손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적자가. 자, 적자 1억이 났다. 적자가 나면 이 적자도 일단 뭐 합니까? 이 공동사업에서 빼줍니다. 그럼 이 결손금이 발생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그러면 이걸 뭐 합니까, 여러분? 각각 아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얘가 70%고 얘가 30%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그럼 결손금도 이렇게 나눠 갔습니다. 그럼 얼마? 7천, 3천. 그 다음에 B가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아니면 다른 B가 직장도 다녀요. 근로소득이 있어요. 근로소득에서 뭐 얼마를 벌었겠죠.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5천을 벌었으면 다른 소득과 뭐 합니까? 이렇게 통산하죠. 결손금, 사업소득에서 결손금이 발생하면 우리 통산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업과 통산합니다. 다른 소득이 발생하면 그 소득금액과 통산합니다. 문제 써있는 대로 이월되거나 공제 후 배분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틀린 말이 되고요. 4번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자 3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공동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익금을 기준으로 기장 의무를 판단한다. 그런 말이 있네요. 이거는 자, 공동사업장이 있습니다. 공동사업장 하나, 둘, 몇 개 있습니까? 셋 이상인 경우라고 했으니까 근데 구성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동일하다. 즉 여기 A와 B가 공동사업해요. 여기도 보다 A와 B가 공동사업해요. 여기도 A와 B가 공동사업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식당도 A와 B가 동업으로 하고 뭐 식당 말고 노래방도 서로 동업으로 하고 친한 친구인가 봐요. 또 여기는 뭐 옷가게도 동업으로 하고. 그럼 뭘 판별한다? 기장 의무. 여러분 기장 의무라는 게 있죠. 몇 가지 있습니까? 두 가지.
복식 북이 의무자인지 간편 장부 대상자인지. 이 기장 의무가 있죠. 이 기장 의무 어떻게 판별을 합니까? 전년도 수익 금액 가지고 판별하는 거죠. 전년도 수익 금액 갖고 판별하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은 셋 이상의 경우는 각각의 공동사업자는 직전 연도의 수익 금액을 기준으로 판별하는. 그 말은 뭐냐면, 자, 이 식당에 직전 연도 있죠. 작년에 쉬말 직전 연도 작년이죠. 작년도에 매출액 갖고 판별하거든요. 예, 이거 갖고 복식북이 의무자인지 간편장부 대상자인지 판별한다는 겁니다. 예, 얘도 그렇게 한다는 소리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이것들을 다 뭐해서요? 예, 작년도 매출 이것들을 다 뭐해서 더해서 판별합니다. 이렇게 구성원이 동일하면 이것 따로 간편장부 대상자인지 복식북이 의무자인지 판별하고, 이것도 노래방을 간편장부 대상자인지 복식북이 의무자인지 판별하고, 옷가게도 복식북이 의무자인지 간편장부 대상자인지 따로따로 판별하는 게 아니라 그 수익 금액들을 다 뭐해서 세 개를 더해서 판별합니다. 전체를 가지고. 그래서 각각의 공동사업자는 직전연도 기준으로 수익 금액을 기준으로 기장부를 판별하는 게 아니라 합산해서 판별한답니다. 그래서 틀린 말이 됩니다. 15번 부가세법상 가산세에 대한 얘기. 올해 가산세가 조금 개정된 게 있죠, 여러분. 아마 그래서 출제를 한 것 같습니다. 1번 사실과 다른 발급한 세액에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부실 기재한 가산세의 세액에서 불성실 가산세죠. 몇 프로? 1%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지연 발급 가산세죠. 여기 지연 발급했다 세액에서 1% 맞죠, 여러분. 지연 이거랑 또 비교해서 뭐 알아야 됩니까, 여러분? 미발급, 발급 안 했을 땐 몇 프로? 2%죠. 늦게 발급하면 1%, 아예 발급 안 하면 징벌이죠. 2%. 그 다음 3번은요. 전송에 지연, 전송 1%. 1%가 아니죠. 몇 프로? 0.3%죠. 또 비교할 거. 미전송. 아예 전송 안 하면요. 그때는 0.5%죠. 같이 알아두십시오. 세금계산서 전자생계서를 지연 전송하면 0.3% 1%가 아닙니다. 0.3%. 그래서 3번이 틀린 말입니다. 4번은요. 이건 이제 이거 소위 말하는 이거죠. 허위 세액계산서죠. 이거 가공세액계산서라고 하죠. 가공세액계산서. 있지도 않은 거래를 하지도 않고 종이, 세액계산서는 종이만 서로 주고받으면 이건 완전히 탈세 수단으로 이용되는 거기 때문에 징벌이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강력한 가산세입니다. 부가세법에서 이 3%보다 더 센 가산세가 없거든요. 이렇게 허위로 세액계산서를 발행하시면 그때는 3%가 적용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이론에 대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번에 이론 시험 문제가 생각보다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14번 문제도 쉽지 않았을 것 같고요. 13번 문제도 좀 많이 생소했을 것 같고 13번, 14번 좀 어려웠을 것 같고요. 9번도 아마 이 용어를 처음 들으신 분도 아마 시험장에 있으셨을 것 같고 6번 문제 같은 경우 연습 안 되면 좀 맞히기 힘든 문제였을 거고 5번도 좀 생소했을 수 있고요. 4번, 2번 좀 다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론 문제가 이번에 좀 난이도가 뭐 다른 평소보다도 좀 생각보다 좀 까다로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론 시험 벌써 어렵죠, 여러분. 아마 합격률이 조금 안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이론 문제를 소홀히 하시면 시험에 합격하기 힘듭니다. 이론 문제가 여러분 일단은 공부하기 힘들죠, 여러분. 뭐 암기도 해야 되고 연습도 또 많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시험 범위가 생각보다 넓죠. 1급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이론 공부하는 게 상당히 힘드실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목표를 세웠으면 도전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계속 자꾸 뭐
똑같은 말이지만 반복해서 보셔야 되고요. 이런 계산 문제 같은 거 손으로 계산기 옆에 놓으시고 꼭 손으로 풀어보시는 연습을 하셔야 푸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꼭 계속 집에서 계산 문제 충분히 연습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계산 문제가 나오시면 대부분들 여러분 자신이 없어서 많이 찍고 그러시는데 계산 문제 이렇게 소홀히 하시게 되면 아마 1급 문제에서는 많이 타격이 있으시는 게 있을 겁니다. 세무 2급이나 회계 1급에선 계산 문제가 주로 원가액에서만 나오지만 세무 1급들은 이런 재무회계에서도 계산 문제 형태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 형태 특히 이런 사채도 연습을 많이 해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실기 문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